자, 우리 3학년들 어버이날 의미 있는 시간들 보냈습니까? 이번 주는 공지한 대로 이때까지 배운 이론들을 리뷰하고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30문항에 각 1점씩이며 여느 때와 같이 18점 이상 출석 인정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강의를 잘 들었던 사람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때까지 배운 중요한 이론들을 한 번에 습득하고 암기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리뷰와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적 사유의 유형 나왔습니다. 도덕적 사유의 두 가지 유형은 우리 강의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규범윤리학, Normative Ethics입니다. 선악분별에 있어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의 최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 자, 규범윤리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를 확실하게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또 메타윤리학적 관점이죠. 메타에틱스. 선악분별이 목표가 아닌 윤리에 있어 언어적 개념과 도덕적 판단의 특징과 기능의 분석을 통해서 명료화하고자 하는 학문. 메타윤리학적 관점은 끊임없이 분석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윤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시대에 따른 규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화, 사회, 철학, 사상 등 모든 방면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윤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단지 학문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돌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말 시험 걱정을 덜어주는 리뷰 퀴즈 1번. 다음 사유 예들을 보고 그것이 규범윤리학적 관점인 경우와 메타윤리학적 관점인 경우를 구별하시오. 1번. 현재 다시 확진자가 불어나는 상황을 볼 때 연휴 전에 이미 집합명령 등을 통해서 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했어야 했다. 이것은 규범윤리학적 관점인가 아니면 메타윤리학적 관점인가? 2번. 전염병이나 비상사태 등에 있어 개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비윤리성 간의 비례관계는 성립할까? 이것은 규범윤리학적 관점인가 아니면 메타윤리적 관점인가? 학자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능력 빙산 모델입니다. 이 표는 직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 기술, 태도뿐 아니라 전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빙산의 위로 드러난 부분의 행동, 지식, 스킬은 학습이나 교육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분이고 반면 빙산 아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의 자아개념, 그리고 동기, 특질은 타고나거나 자라나면서 오랜 시간 형성된 부분이라 변화하기 비교적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표는 이후에 근로윤리 중 근면과 성실 설명할 때도 다시 쓰이게 되죠. 성실은 자아개념, 즉 태도, 가치, 자아상과 관련되고 이러한 수면 아래 부분인 자아개념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역할 학습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발전 가능하다는 말은 직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근면의 의미는 자아실현을 위한 부지런함, 그러니까 정신적인 동기와 그리고 수면 위 부분인 행동이 같이 가는 거고요. 수면 아래와 수면 위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실은 자아개념, 그리고 근면은 동기와 행동으로서 두 덕목의 요소들이 다 직무능력 빙산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즉 빙산 모델에 나오는 요소들을 개발하면 근로윤리적으로도 개발이 되며 그것이 직무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즉 직무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 기술, 태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내면적 요소를 포함하고 나아가 삶 전반에 걸친 전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윤리 이퀄 직무능력 이퀄 경쟁력 이퀄 이익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죠. 리뷰 퀴즈 2번. 직무능력 빙산 모델의 요소들에 대한 다음의 문장들의 괄호를 채워 넣으시오. 1번. 직무능력 빙산 모델의 요소들에서 성실에 관련되는 요소는 자기개념, 즉 이다. 2번. 직무능력 빙산 모델의 요소들에서 행동 그리고 동기는 근로윤리 중 과 관련된다. 자, 매슬로우의 두 가지 창의성 나왔네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창의성이 있는데 우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두 번째인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었죠. 두 가지 종류의 창의성 보겠습니다. 1번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 이것은 천재, 발명가, 과학자, 예술가 등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창의성이라고 했죠. 그 창의성의 가치 여부는 그들의 창의적 활동이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를 갖느냐가 관건이었고요.
자, 2번 자기 실현의 창의성 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 개인에게는 새롭고 가치 있는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의 예는 아주 소소하고 디테일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교사인데 오후 수업에 너무 지치고 가르치기가 싫어진 상태라면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다른 교사들과 함께 요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모로 자신과 학교에 이득이 될 수 있죠. 뭐 그런 식의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보다 이러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바람직한 창의성의 방향, 자기 실현에서 특별한 재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처럼 그 사람의 고유한 재능인 것처럼 타인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3번. 다음 중 매슬로우의 두 가지 창의성 중 자아 실현의 창의성에 해당하는 상황을 고르시오. 자아 실현의 창의성입니다. 하나 이상 나옵니다. 1번. 고은은 5세 때 암기왕으로 TV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2번. 태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기묘들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편의점 사장님께 다양한 종류의 펫 사료를 진열하도록 제안드리고 편의점 약도까지 함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편의점 매출에 제법 많은 이윤을 불러오고 있다. 3번. 율리는 옷가게 점원이다. 그는 항상 일찍 매장에 출근하여 매장 내의 진열 의상을 입고 일을 시작한다. 이는 사장님에게 미리 제안한 것으로 율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였고 손님들에게 자신이 입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효과로 인해 매출의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4번. 유진은 10세 때 이미 영어와 일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따로 배운 것이 아니고 단지 일본 TV 프로그램과 미드를 감상하는 중에 자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그녀는 아마도 상당한 언어적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닌가 한다. 직업의 의미, 정의, 한 사람이 지속적,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산출하는 것. 이 정의에서 추출된 것이 직업의 3요소죠. 밑에 보면 1번 경제적 보상, 2번 자발성, 3번 지속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취미나 종교활동, 자원봉사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보상이 없는 활동들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성을 가질 때는 직업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발성에 결여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포르송소에서 수당받는다고 해서 직업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는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같은 범죄도 직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리뷰 퀴즈 4번. 직업의 3요소를 적으시오. 하나는 5자, 3자, 3자 이렇게 3가지 나오죠. 자, 1, 2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론인 테일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 나왔네요. 철학자인 테일러가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서 노동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꾀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이었습니다. 교활한 시지프스가 신들 간의 이간질하는 죗값으로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돌을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았고 테일러는 이러한 시지프스의 끝없는 행위를 우리의 직업에 대한 현대인의 고통에 비유를 했죠. 하지만 테일러는 그러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즉 시지프스가 하고 있는 반복된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목적과 중요성을 찾아야 하는데 목적에는 동기들이 있고 동기들에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동기들 간의 균형이 잘 잡혀야 일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확실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중요성 또한 의미가 확실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죠. 테일러는 일의 즐거움을 또 찾아야 한다고 했죠. 이것은 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 실현의 창의성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뷰 퀴즈 5번. 다음 테일러의 노동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일의 즐거움은 찾아진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2번. 노동의 즐거움을 찾으려면 일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3번 현재 나의 직업의 목적을 찾으려면 먼저 나의 일에 대한 동기부터 제고해야 한다. 4번 노동에 있어 내재적 동기는 사회기여, 재능활용, 지위이다. 자, 저번 주 강의 내용 도입부에서 우리 윤리와 도덕의 개념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먼저 윤리의 어원은 영어로 ethics로서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되었고 이것은 사회관습이나 풍습을 뜻하는 단어였죠. 한자로 인륜륜 다스릴 리. 그리고 정의는 인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 그리고 인간 개인이 아니고 인간 사회 집단에 있어서 필요한 질서이기 때문에 사회적 외부적이라고 했습니다. 윤리는 특정 시대 문화 조직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사회적 외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타자 의존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법제도 같은 걸 의지해서 질서를 지키고 옳은 것을 행하는 거니까 타자 의존적인 거죠. 또한 법이 바뀌면 그 바뀐 법을 또 지켜야 하니까 가변적인 겁니다. 이에 비해서 도덕은 원래 그 어원이 영어 morality 그리고 라틴어 mores 즉 생활습관, 관습, 전통의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자는 길도자의 덕도자로서 이치에 맞는 행위 그 정도의 뜻이 되고요. 정의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인이 갖는 기준입니다. 개인이 갖는 기준이요. 아까 윤리는 사회집단이 갖는 기준이었죠. 도덕은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내부에서 설정하는 도덕 기준이니까 내면적이죠. 도덕도 윤리와 같이 특정 시대 문화 조직의 관습이나 전통에 영향은 받죠. 한국의 21세기 개인이 갖는 도덕 기준과 19세기 아마존 부족의 개인이 갖는 도덕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현 사회에 있어서 내 안의 도덕 기준은 비교적 독립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법이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치더라도 내 개인적 도덕 기준은 여전히 안락사는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이고 법이 변한다고 바로 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리뷰 퀴즈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6번 다음 도덕과 윤리를 비교 설명하는 것에 있어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도덕은 사회적, 외부적이다. 2번 윤리는 도덕과는 달리 특정 시대, 문화, 관습, 전통 등의 영향을 받는다. 3번 윤리는 영어 ethics이며 이는 사회적 관습이나 풍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4번 도덕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인이 갖는 기준으로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이다. 우리가 개인의 윤리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시도했던 것이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를 살펴보는 거였죠. 그래서 칸트나 아담 스미스도 소크라테스 등은 성선설에 해당하는 입장이었죠. 토마스 홉스나 플라톤은 성학설 쪽의 입장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를 배웠잖아요. 여기 보면 도덕은 본래 인간의 심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도덕률이죠. 그리고 이 도덕률을 지키라고 하는 인간 이성의 명령이 뭐였다고요? 정언 명령이죠. 자, 칸트는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타인의 운명이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이타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성이며 인간의 이성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악설의 입장은 먼저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말했죠. 그 밑에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에서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서 기게스의 반지설화를 인용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한데 도대체 인간이 억지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뭐냐고 물어보죠. 자, 기게스의 설화는 뭐였습니까? 기게스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왕의 양치기였는데 어느 날 땅속에서 반지를 주워서 끼고 다니다가 반지를 어떻게 돌리니까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는 왕궁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매개체로 왕비를 유혹하고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다는 설화인데 이 설화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어떤 법의 체제가 없다면 인간 본성이 악하고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이런 기게스 반지 설화를 예를 들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의 대답은 여기 분홍색 화살표 끝에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성이며 인간의 이성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성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재밌죠?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은 선한 삶을 원한다라는 대전제를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성에 따라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사고하고 토론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반대가 기납법이고요.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플라톤이 인간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선량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강제될 뿐이다 라고 역설을 했는데 그가 국가론에서 그의 형을 내세웠지만 실은 인간은 어떤 강력한 국가와 법이라는 체제가 필요한 윤리적으로 연약한 존재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을 한 것입니다. 즉 성악설 쪽의 입장인 거죠. 자, 리뷰 퀴즈 하나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7번. 다음 가로들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1번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며 인간의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한다. 2번 인간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선할 수 없으며 그렇게 강제될 뿐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다. 은 본래 인간의 심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는 말하였다. 4번 플라톤의 형인 은 설화를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은 굳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였다. 자, 현대 사회 이윤 추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지로성 게임과 비지로성 게임 배웠죠. 지로성 게임은 이윤을 나누기 전과 이윤을 나눈 후의 합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의 지로였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었죠. 윤정이와 고은이가 CD 5장을 나눌 때 만약 윤정이가 3개를 가지면 고은이는 2개밖에 못 가져서 기분이 안 좋죠. 이런 게 제로성 게임이죠. 비제로성 게임은 분명히 한 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했는데도 그 상대편의 만족도 또한 동일하거나 더 많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죠. 5개 CD 중 3장은 윤정이가 좋아하는 헤비메탈, 2장은 고은이가 좋아하는 클래식, 그리고 헤비메탈 CD는 불법 복제본, 클래식 CD는 낙서수나 EMI 레이블일 때 비싼 겁니다. 둘의 만족도는 원래 CD 5개의 만족도가 아니고 6개, 즉 둘이 똑같이 3개씩 나눌 때 만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러한 이윤 추구를 비지로성 게임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윈윈 게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한쪽이 이윤을 더 많이 얻었는데도 양측이 다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비지로성 게임의 한 예죠.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좋았는데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공동체의 손해가 다시 나의 손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었죠? 내가 차가 밀리는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귀찮아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귀찮아서 다 차를 몰고 나온 거예요. 결국 교통이 정체돼서 나도 약속 시간에 늦고 차를 끌고 나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또 어떤 예가 있었죠? 내가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재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지 못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의료의 붕괴가 촉진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감염이 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로 인해 또한 많은 개개인의 이윤 추구로 인해 그 부정적인 결과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 비지로선 게임의 일종인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죠? 죄수의 딜레마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상식으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풀러갑니다. 리뷰 퀴즈 8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이윤 추구가 존재 목적이 되다시피 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윤리의 적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이기심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모두가 손해와 피해를 보는 상황, 즉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반성적 윤리를 갖춰야 한다고 했었죠. 반성적 윤리는 관습적 윤리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관습적 또는 습관적 윤리 내용 보시겠습니다. 도덕규범을 별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의 윤리, 이렇게 돼 있죠. 즉, 나의 도덕적인 신념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나 제재가 없으면 우리가 배운 범죄 딜레마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개인이 되어버려서 사회 전체에 손실을 입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지 습관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 자신의 도덕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신념의 노예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수하들과 많은 독일 국민들이 법을 지킨다는 목적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 처하겠습니까? 물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만요. 만약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확고했다면 국가의 잘못된 법제 하에서 습관적으로 법만 준수할 것이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성적 윤리라는 것은요.
정의를 보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왜 옳은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윤리. 그 밑에 보면 우리들 각자가 지닌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반성한다는 의미는요. 뭔가를 행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반성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즉 규범을 지키기 싫어하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이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윤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 윤리를 갖추는 것이 윤리적 인간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죠. 또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반성적 윤리를 통해 깨닫고 아는 것을 실제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돌발 퀴즈 하나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9번. 다음의 내용을 읽고 관습적 윤리와 반성적 윤리를 구별하시오. 1번. 내 은행 계좌에 은행 측의 실수로 거금의 돈이 입금되었다. 하지만 일전에 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돈을 쓰고 다녔던 사람이 입건되는 사례를 읽은 적이 있었기에 은행에 가서 신고를 했다. 2번. 내 은행 계좌에 은행 측의 실수로 거금의 돈이 입금되었다. 나는 내 돈 1,000원 잃어버리는 것도 속이 아파하는데 그런 거금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은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 생각하며 은행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였다. 미셸 보반은 도덕지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격이란 곧 도덕지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지능에는 7가지 핵심 덕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밑에 도덕지능의 7가지 핵심 덕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감능력, empathy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타인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분별력, conscience 되어 있죠.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죠. 그 다음이 자제력, self-control이죠. 충동을 조절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이 존중, respect. 자, 이거는 배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 친절, kindness.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 tolerance. 각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공정함, fairness. 편견 없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 지능이 왜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7가지 덕목 중에서 자제력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이 덕목들이 우리의 삶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윌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지능의 7가지 핵심 덕목 중 하나인 자제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윌터 미셸 박사가 자제력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4세 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연구자가 잠깐 밖에 다녀올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아이들의 3분의 2가량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15년 후에 이 연구 대상자들을 다시 조사했을 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의 SAT, SAT이라고 하죠.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점수의 평균이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의 평균에 비해서 125점이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나 충동을 잘 절제하는 자제력이 뛰어난 아이들, 즉 도덕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학습의 성취도도 최초로 높았다는 것이죠. 즉 사회에서 경쟁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10번. 다음은 직업윤리 이퀄 경쟁력이라는 명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가로에 알맞은 말을 적어 넣으시오. 1번.
인간 성품의 7가지 핵심 덕목을 도덕지능의 측정 기준으로 삼고 이 7가지 덕목이 잘 갖추어진 경우는 도덕지능이 높다고 하고 반대의 경우 낮다고 하는 도덕지능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다. 2번 도덕지능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 경쟁력을 비교해보기 위한 실험은 박사의 실험이다.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느냐 또는 동기를 중시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결과만 중시하는 결과론적 윤리 그리고 의무만 중시하는 의무적 윤리로 나뉘는데요. 결과론적 윤리라는 것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BC 4세기경 성행했던 에피쿠로스 즉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행위의 목적이 행복 또는 이익 또는 쾌락이며 결과가 그것을 이루었으면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의 행복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윤리적 이기주의, 다수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 추구가 목적일 때는 공리주의가 되는 것이죠. 공리주의에서 알알 학자는 제롬 벤담이었죠. 그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며 동시에 법개혁가였고 공공복리라는 의미의 공리라는 단어를 주장하면서 공공복리의 극대화라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사회 전체의 질서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이윤 추구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편의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에 있어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동기라는 것이 다름 아닌 의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무적 윤리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했고요.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인 선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선을 도덕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점을 증명한다라고 했죠.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보편적 선인 이러한 도덕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며 이것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결과도 중요치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했죠. 누구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일까요? 바로 도덕률을 지키라는 개개인의 인간 이성의 명령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의무론적 윤리의 행위의 동기는 다른 동기가 아니고 바로 도덕률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동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던 계몽주의 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론적 윤리는 인간 존엄성의 최대치가 되는 윤리죠. 제일 밑에 보면 행위의 옳은 동기만이 중요할 뿐 결과는 중요치 않다라고 돼 있고 이것은 의무론적 윤리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리뷰 퀴즈 11번 1번 윤리는 크게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두 가지로 나뉜다. 2번 결과론적 윤리에 포함되는 두 가지 주의는 주의 주의이다. 3번 윤리의 근간은 위대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4번 칸트 윤리론에 보면 보편적 선을 뜻하는 을 의무적으로 지키라는 의 명령이 정언 명령이다. 우리가 세 가지 윤리를 실제 예시에 적용해 볼 때 사용했던 고장난 전차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트롤리, 즉 전차죠.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려지는데 미국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자신의 저서 저스티스, 즉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후에 전 세계 철학자, 심리학자 등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실험하고 강의의 소재로 삼고 있는 아주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원래 일본 오리지널이 있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다양한 유사한 딜레마 상황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는요. 브레이크가 고장나 선살같이 달리고 있는 전차 앞에는 5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옆의 선로에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만약 내가 기관사라면 선로의 방향을 바꾸어서 한 사람에게로 향할까 아니면 직진하여 5명을 다 치게 될까 이런 딜레마입니다. 자,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이 선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차가 5명을 향해 선살같이 달려가고 있고 그 옆에 선로에는 사람이 1명 서 있는데 지금 그 보행자의 앞에는 전차의 선로를 변경할 수 있는 방향 전환기가 있고 그는 그 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보행자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죠. 만약 그 보행자가 선로를 변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5명을 살았으나 애매한 한 사람은 죽어버렸다고 간주해보면 그 보행자는 5명을 살렸지만 1명을 죽게 한 죄로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고장난 전차 딜레마는 만약 우리가 그 보행자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고 심각하게 윤리적 갈등을 해보게 만드는 적합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2번. 다음의 고장난 전차 딜레마의 두 번째 상황에 있어서 현실 적용의 예를 보고 세 가지 윤리관을 구별하여 적어 넣으시오. A. 윤리적 이기주의, B. 공리주의, C. 의무론적 윤리. 1번. 5명의 사람을 죽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희생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방향을 틀게 만든다. 2번. 한 명이든 5명이든 목숨은 다 똑같이 소중하므로 방향을 전환하면 안 된다. 3번. 애매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므로 애써 모른 척하고 가던 길을 간다. 자, 근대 자본주의가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말했던 독일의 법률가이며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종교개혁 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유대인의 고리대금업과 같이 천시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하지만 종교개혁 후에는 최선을 다해 근면하게 일해서 자본 축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관점의 전환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개신교도들의 직업 소명론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을 또 선한 일에 쓴다는 금욕주의적 소명론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본 축적을 위한 개인들의 창의적이고도 합리적인 사고와 시스템적 전환이 요구됐었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13번. 근대 자본주의론을 주창한 유명한 저서는 이고 그는 이 저서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윤리에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직업윤리 공부했을 때 개인윤리와 직업윤리 그리고 사회윤리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했죠. 특정한 직업에서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내가 경찰관일 때 스스로 폭력을 아무리 싫어해도 범죄 진압에 있어 사회윤리적으로 폭력성이 허용이 되고 직업윤리상 내가 필요할 땐 폭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죠. 또는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시술이 아무리 싫어도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나의 직업윤리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는 해야 할 경우가 생기죠. 개인윤리와 직업윤리, 사회윤리가 다 동일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방금 예들처럼 그렇지 못할 때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회윤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이 직업윤리, 그 다음이 마지막이 개인윤리입니다. 사회윤리, 직업윤리, 개인윤리.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자신의 가치관을 잘 알고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산부인과 의사 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결국은 낙태 시술 할 때마다 도덕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돼서 괴로워서 못합니다. 안식교 신자면서 군대에 말뚝박을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과 대치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윤리보다는 직업윤리에 따라야 하고 또 직업윤리보다는 사회법과 사회윤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이 바뀌어서 낙태가 다시 허용이 안 된다면 낙태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윤리가 사회윤리보다 더 하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뷰 퀴즈 14번. 다음은 세 가지 윤리의 우선순위이다. 가로를 채워 넣으시오. 윤리, 윤리, 윤리. 현대 직업윤리에 대한 관점의 전환 이렇게 돼 있죠. 자, 직업윤리의 정의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협의 한번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직업윤리 개념이죠. 사람들의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기준 또는 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직업윤리 강의 듣기 전에 이미 짐작하고 있던 직업윤리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계제 핵심 주제가 관점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죠. 앞서 우리는 테일러의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겪었고요. 또 직업윤리 의미에 있어서도 스펜서 앤 스펜서의 빙산 모델을 통해서 직무 능력의 전인적 의미를 통해 직업윤리를 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직업윤리의 광의적 개념을 통해 직업윤리 정의의 관점의 전환을 한번 봅시다. 자, 광의, 직업활동에서 요구된 윤리는 무엇이며 그것이 직장인 자신과 조직, 사회를 위해 왜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하는 학문이며 동시에 직업생활을 통한 개인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요. 직업윤리가 직업윤리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하는 학문이라는 것과 또 직업윤리가 직업생활을 통한 개인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 반성이란 이러이러한 규범과 기준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사고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되 규범 때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반성적 철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직업윤리가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의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노동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나는 교사고 나의 삶 속에서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 행복한 교사로서의 자아상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이죠. 만약 직업윤리가 단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규범만을 뜻하는 좁은 개념이라면 이러한 좁은 개념의 직업윤리는 반성적 철학과 자아실현과 관련이 없죠. 오로지 관점이 확장된 새로운 직업윤리의 정의만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인윤리를 직업윤리에 접목하고 또한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5번. 다음은 현대 직업윤리의 광의적 정의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직업활동에서 요구된 윤리는 무엇이며 그것이 직장인 자신과 조직, 사회를 위해 왜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을 하는 학문이며 동시에 직업생활을 통한 개인의 의 수단이다. 지난 강의에서 세 가지 윤리관 배운 거 기억나죠? 윤리적 이기주의, 공리주의, 의무론적 윤리였습니다. 그중 우리는 의무론적 윤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상황과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 한계 때문이었죠. 그래서 해법은 뭐였습니까? 옳은 것을 행하되 공리주의적 배려와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윤리적 이기주의 관점도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과 상통하는 윤리의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직업 생활 내에서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할 두 가지 윤리적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규범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관계적 측면입니다. 윤리학자인 컬린 피셔와 앨런 로벨이 윤리의 두 가지 요소를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적 윤리와 산상수훈적 윤리로 비유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금지를 하는 식이죠. 이것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규범들을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판관이나 검사가 돼버리겠죠. 마치 의무론적 윤리를 행함에 있어 상황과 결과를 무시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자, 반면에 산상수훈은 대체로 사랑, 위로,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장려하는 관계적 측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규범에 맞는 행위를 하되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이런 취지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가 비난할 만하다고 판단한 행위는 모두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죠. 자,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가 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범성을 가지는 문장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가 칭찬할 만하다고 판단할 행위는 모두 추진되어야 한다. 자, 이건 누군가가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노란 박스 안에 황금률, 역지사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거의 모든 종교 경전에 기록된 윤리적 핵심 내용이 역지사지, 즉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남에게 행하고 내가 싫어할 만한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내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또 불교 경전에는 너에게 고통 주는 것으로 남을 괴롭히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규범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한 번에 다 아우르는 윤리관으로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금률은 대부분 종교의 핵심 교리이며 인류 최고의 윤리적 이상이라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면 알죠. 모든 사람이 이런 윤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차이가 있대. 할 수 있는 한 이런 황금률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업 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6번. 다음의 윤리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관련성이 서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산상수훈 관계적. 2번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가 비난할 만하다고 판단할 행위는 모두 피해야 한다. 규범적. 3번 규범적 십계명.
4번 대부분 종교의 핵심 교리 10계명. 자, 이 강의에서 두 번 언급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근대 철학자였죠.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은 경제학과 윤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국부론에서는 정부는 민간 경제 생활을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는 또한 그 밑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각 개인의 이윤 추구가 결국 공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객이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는 과정에서 커피 생산자는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도매업자 또한 개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서 공장에 넘기고, 또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운반자도 마찬가지고 포장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든 개인의 이윤 추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 한 잔을 집 앞에서 사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윤 추구를 정부는 관여하지 말아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의 또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는 우리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언급됐던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 이론을 제시를 했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윤리관이죠. 그가 국부론에서 말했던 개인 이윤 추구를 도모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에다가 이타적인 배려를 추가한 셈이 된 것이죠. 자, 이어서 돌발 퀴즈 3개를 몰아서 풀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뷰 퀴즈 17번. 다음 요소들의 관련성이 틀리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1번 막스 베버 경제학의 아버지. 2번 우리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 도덕감정론. 3번 보이지 않는 손 이론 국부론. 4번 인간은 타인의 운명이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이타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아담 스미스. 근면은 영어로 dilig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diligen트를 부지런한, 근면한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산업을 뜻하는 industry 또한 근면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산업주의와 근면사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막스 베버의 근대 자본주의론을 살펴봤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받아들인 시민계급층이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보면서 성실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 시민의 삶에서 부지런함은 선이고 게으름은 악이라는 윤리관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는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산업혁명 전후에는 누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업주의와 근면사상은 시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단어의 의미도 같은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자에서 근면의 의미는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것에서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서 애를 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애를 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한번 읽어보면 인간 내면 세계, 곧 마음의 세계에 생각을 돌려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의미,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더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생활태도와 관련된 덕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괄안에 육체노동 플러스 정신노동, 단순히 육체노동에 있어서 부지런한 게 근면이 아니고 거기에 정신노동까지 합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쉽게 말하자면 나의 정신이 지향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생활태도 정도의 의미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면이란 것이 단지 목적 없는 육체적인 부지런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태도라는 것이죠. 자, 퀴즈 하나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18. 다음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적어 넣으시오. 근로윤리의 3가지 덕목 중 하나인 은 더 높은 를 지향하는 인간의 생활태도와 관련된 덕목으로서 노동과 육체 노동이 결합된 개념이다.
우리 주교제에는 근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외발적 근면과 내발적 근면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죠. 먼저 말 그대로 외발적 근면은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을 말합니다. 반대로 내발적 근면은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이죠. 동기에 있어서도 외발적 근면은 생계나 사회적 체면 유지 등의 동기에 의해 근면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내발적 근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좋아서 또는 하고 싶고 감사하고 이런 등의 동기에 의한 근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외발적 근면은 직업생활에서 외부적 동기에 따른 근면이기에 내적 성숙이나 자아 실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지만, 내발적 근면은 내 자아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근면이므로 그 결과가 자아 성취로 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강도, 같은 시간적 노동일지라도 외발적 근면의 경우 그 일의 실제 성과가 내발적 근면의 성과보다 퀄리티나 양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발적 근면은 피동적인 노예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근면함이고, 내발적 근면은 능동적이고 주인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런 근면함을 가진 사람들을 self-motivated, 즉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칭하기도 하죠. 자, 외발적 근면이 직업을 그저 단순한 노동으로 본다면, 내발적 근면은 직업을 자신의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의 근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발적 근면은 창의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런데 내발적 근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직업생활을 더욱 의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창의성을 활용하는 근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창의성이 뭐라고요? 자아 실현의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느 유대인 상인의 지혜를 통해 외발적 근면과 내발적 근면의 차이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퀴즈 19번. 다음은 외발적 근면과 내발적 근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내발적 근면은 내적 성숙이나 자아 실현의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 2번. 내발적 근면은 창의성이 결여된다. 3번. 외발적 근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4번. 외발적 근면은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다. 자, 오늘 6강 강의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인간은 근면의 자세에 있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가연성 인간과 불연성 인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성 인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 가연성 인간 유형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유형은 주변에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훌륭한 또 팀원이 있어서 끌어주거나 팀 전체 분위기가 열정적일 때 자신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반면에 불연성 인간 유형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떨어져야만 마지못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흥미도 없고 자신이 열정이 없으니까 비슷한 부류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맡게 되면 팀 전체가 의욕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연성 인간 유형은 어떤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타입입니다. 아까 내발성 근면 의미를 알아볼 때 self-motivated, 즉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내발적 근면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있어서 실제 경영자가 되기에도 알맞은 유형입니다. 자, 세 가지 근면 유형에 대한 돌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리뷰 퀴즈 20번. 다음은 근면에 있어 세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1번.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는 유형으로 환경, 조건, 훌륭한 리더십이 이끌어주면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2번. 인간 유형은 지시나 명령을 받아야 행동하며 일에 아무런 흥미가 없고 의욕 상실을 전념까지 시키는 유형이다. 3번. 인간 유형은 지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유형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즉 self-motivated 유형이다. 자, 정직의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밑에 보면 세부적 의미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음. 자,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저도 참 스스로 여러 가지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장을 강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될 것인가? 나는 온전히 거룩한가? 하고 자문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자신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얻은 것은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은 바른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거니까 부끄럽고 고통스러워도 가르치자. 그리고 가르치면서 나도 더 노력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직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white lie, 소위 좋은 거짓말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규범상 정직이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단 제가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강의의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죠. 주교제를 중심으로 규범론적 윤리관을 세우고 부교제를 참고해서 메타윤리관적 관점의 균형을 잡겠다고 했죠.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배우면서 그 한계를 또 배웠잖아요. 상황의 결과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 상황과 결과를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 그게 한계였죠. 그래서 해법이 뭐였습니까?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적 관점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자였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행하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창의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야 옳은 일도 하고 나도 손해보지 않고 공동체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자, 세부적 의미의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것. 자,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누가 안 봐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제재가 없어도 자신의 자존심과 분별력을 통해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스스로의 양심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자, 이것도 두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배운 몇 가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도덕률, 정업명령,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 기계스의 반지서라도 떠오를 수 있죠. 투명 인간이 된 상태니까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악한 길을 선택했던 기게스. 그리고 그 기게스 설화를 예로 들면서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한데 왜 굳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은 선하기에 그 이성에 따라 선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자, 정직이라는 게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제재가 없이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규범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아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있어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확인을 하고 뇌 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범론적 바탕이 깔려있는 그 위에 메타윤리학적 관점을 흡수하는 것과 규범 없이 학문적인 메타윤리 관점만 흡수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규범부터 머릿속에 새겨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정직의 철학적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고 돌발 퀴즈 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퀴즈 21번. 다음 중 정직의 세부적 의미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것. 2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3번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4번 스스로의 양심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하는지 철학가들의 말을 살펴봤었죠. 니체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거짓말해서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고,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직이라는 덕목이 신뢰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탁월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되고, 이러한 탁월성에는 지적인 탁월성이 있고 또 품성적인 탁월성이 있는데 품성적 탁월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적으로 탁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성과 지혜로운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최상위 지식인이면서 바람직한 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공동체에 피해만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자, 소크라테스는 거짓과 속임수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인간의 이성은 선한 삶을 원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라고 한 말과 맥락이 같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이 거짓과 속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즉 인간의 이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이성이 위배된 삶을 살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 밑에 우리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정직은 정언명령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론적 윤리죠. 즉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정언명령을 내리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18세기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은 정직이 우리 모두에게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죠. 제롬 벤담이 만약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거짓도 선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했을 줄 알았는데 그죠? 자, 그런데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규칙 공리주의는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면서 공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최소한의 규범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벤담이 정직이 공리로 연결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규칙 공리주의적 발언이었던 거죠. 리뷰 퀴즈 22번. 다음은 정직의 철학적 당위성에 대한 철학가들의 발언들이다. 괄호에 각 철학가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오. 1번. 정직은 정언명령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2번. 정직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과 쾌락, 행복을 가져다 준다. 3번. 탁월성에는 지적 탁월성과 품성적 탁월성이 있는데 그중 정직과 같은 품성적 탁월성이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이다. 4번.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거짓말에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5번. 거짓과 속임수가 당장의 이익은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자, 거래 비용 이론 리뷰하겠습니다. 정의는 거래 비용이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처음 계약이 불완전해서 재계약할 때 드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개념은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러널 콜스가 자신의 저서 기업의 본질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고 유통하는 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된다고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일테면 A라는 회사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려면 부품 회사들과 거래를 해서 부품을 만들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칩 만드는 회사 사장은 A사보다 메모리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도 A사보다는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더 전문가잖아요.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 A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러한 부품 회사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불릴 수 있도록 꼼수들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계약 시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회사에 납품하겠다면서 배신을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 A사의 입장으로 보자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A사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런 경우를 막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즉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A사가 부품 회사들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전환이 된다면 뭐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기네 기업 내의 회사들에서 부품을 생산하게 되니까 신뢰 부분도 해결이 되고 가격 흥정도 안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싼 원가의 컴퓨터를 생산해낼 수도 있겠죠. 즉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애초에 거래하는 양측이 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라면 거래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런 사회가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성의 증대는 이윤의 증대를 가져오니까 윤리가 이윤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3번. 다음은 거래 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1937년 영국 경제학자 러널 콜스가 자신의 저서 기업의 본질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2번. 거래 비용이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기업이 이러한 거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대기업화 된다고 볼 수 있다. 3번.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효율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4번. 기업 간 신뢰도가 높으면 거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직과 신뢰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지침을 살펴봤는데 이런 지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윤리성과 심리적 거리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하기 싫어서 종량제 봉투에 마구 우겨놓고는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한다는 걸 아십니까? 또한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피해를 받는 대상을 잘 모르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기에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즘 보험 사기가 판을 치잖아요. 실비를 타내기 위한 병원의 꼼수에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도 많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보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꼼수들이 편성하여 실비를 다 받아먹으려 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갱신대 돈이 확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외국에서 들어와 코로나 확진을 받기 전에 격리 무시하고 여행 다니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는 확진이 판명나자 그들이 묵었던 호텔을 며칠씩이나 문을 닫게 만들고 스쳐 지나간 모르는 사람들 전염시켜서 몸도 아프게 만들고 생업도 멈추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윤리적으로 행하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때 또는 들키지 않으면 뭐 법의 제재도 받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윤리성의 심리적 거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4번. 다음 중 비윤리성의 심리적 거리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고르시오. 1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아끼는 고액의 피규어를 실수로 부수고는 모른 척하고 그냥 와버렸다. 혹시 뭐라고 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야지. 2번. 나는 매번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신 후 컵을 길거리에 버린다. 다들 그러는 것 같고 별 가책이 없다. 3번. 귀찮아서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일이 많은데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4번. 오늘도 내가 싫어하는 BJ의 영상에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 그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테니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정직과 기업의 윤리 경영을 살펴봤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이윤 추구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법만 어기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업의 목표라는 것이죠. 반면 오른쪽 편에 보면은 이익보다 윤리를 우선하는 입장이 있는데 아래 보면은 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네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윤 창출, 그리고 둘째, 법률 준수. 이 두 가지 다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윤 추구를 하는 거니까 왼쪽 편의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과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윤리적 책임을 보시면요. 법망을 피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사회 윤리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윤리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윤리적 책임에 더해서 자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그만큼 벌어들였으니까 다시 사회로 환원하시오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으로서 장학재단도 세우고 대학에 기부도 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문화시설도 설립하고 국가정책에도 기여하고 하는 식으로 사회에 부분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아래 보면요. 기업의 도덕적 의무라고 해서 직접적, 간접적 의무가 있는데요. 직접적 의무는 기업의 주주, 직원, 노동인력들, 소비자, 거래하는 회사 등 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간접적 의무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기업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가 바로 사회 전체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과거에는 이윤 추구에 기울어져 있었다면 현대는 이윤 추구보다는 윤리 경영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상생하고 존경받는 위치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현대는 기업이 기술과 능력을 강구하기보다는 윤리를 강구하는 시대라고 했죠. 즉 윤리 경영이 더 많은 이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이익보다 윤리를 우선시하는 윤리 경영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5번. 다음 중 윤리 경영에 있어 기업의 네 가지 사회적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선적 책임, 2번 법률 준수, 3번 윤리적 책임, 4번 정치적 책임. 자, 성실의 의미입니다.
성실의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됨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실이라고 하면 근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면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로서 좀 더 행동이나 행위의 부지런함을 뜻하는 반면에 성실은 행동보다는 좀 더 인간 품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성실의 한자 뿌리를 보면요. 정성성, 열매시르로서 정성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인데 열매는 드러나는 결과고 정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성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품성이란 것이죠. 자, 밑에 임마누엘 칸트가 성실은 인간만이 가진 품성의 기본적 특질이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성실의 정의에서 정성 그리고 참됨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품성적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칸트가 기독교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볼 때 이런 품성이 숭고한 이유는 성경적으로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신의 품성적인 특징이 내재져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숭고하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성실은 자아개념, 즉 태도, 가치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아개념, 즉 태도, 가치는 스펜서의 직무능력 빙산 모델에서 수면의 아래 부분에 있던 요소죠. 즉 성실하면 직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고 직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6번. 다음 성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문장의 괄호 속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성실의 사전적 정의는 스럽고 참됨이며 칸트는 성실은 인간의 의 기본적 특질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성실이 직무능력 빙산 모델에 나오는 자아개념 즉 태도, 가치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했고 또한 성실이 조직사회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성실이 경쟁력이 된다는 말인데 우리 빙산도를 보면서 이런 명제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직무 능력에 있어 수면 윗부분은 학습이나 훈련으로 향상시키기 쉬운 부분이라고 했고요. 자, 근데 수면 아래 부분은 교육이나 학습으로 고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타고나거나 자라오면서 환경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 개념의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으로서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성격, 직업, 가족, 신체적 특징 등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포함되는 일종의 자아상, 즉 셀프 이미지이다. 즉 나는 누구이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여자이며 또는 남자이며 한 가족의 가장 또는 맞이 또는 막내이며 등등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자아상입니다. 이런 자아상이 건강하다면 나는 내 직업에 관해서도 적절한 태도와 옳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가치가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아 개념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면 아래 부분인 자아 개념이 이미 환경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거나 또는 꾸준한 노력과 학습 등으로 인해 스스로 개발을 해오고 있다면 직무 능력이 뛰어나겠다는 거죠. 그 말은 성실과 관련된 자아 개념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직무 능력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성실이 큰 무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표가 직무 능력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면 직무 능력이 향상되고 직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은 사회에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제일 밑에 다시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자아 개념은 쉽게 변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쉽게 변할 수는 없는 요소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역할 교육을 통해서 습관화가 가능하고 비록 타고나고 자란 환경에서는 잘 갖춰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노력을 통해 제2의 천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란 환경으로 인한 불균형적이고 비뚤어진 태도와 가치, 자아 개념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 가겠습니다. 리뷰 퀴즈 27번. 다음은 성실과 관련한 자아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으로서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성격, 직업, 가족, 신체적 특징 등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포함되는 일종의 자아상, 즉 셀프 이미지이다. 2번.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가치가 태도를 낳고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3번. 직무 능력 빙산 모델의 수면 위의 요소로서
가치와 태도를 포함한다. 4번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인 역할학습으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며 변화된 자아 개념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자, 성실과 디테일 윤리입니다.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의 태도는 성실의 정의에 따르자면 정성스럽고 참된 태도겠죠. 말 자체가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성스러움, 즉 성실은 디테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교제에 수록된 아래 사건 3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셋 다 볼트 하나로 인한 사건 사고였죠. 밑에 보시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서양 석담이 있고요. 그 밑에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고도 돼 있고 또 청길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석담도 나와 있죠. 그 밑에 중국의 기업인이며 디테일 컨설팅 연구소 소장인 왕중추에 져서 디테일의 힘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위대함은 작은 것들에 대한 충실함으로부터 기원한다. 직장생활에서 흔히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낳을 수 있다. 작고 사소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성실하다는 것은 정성스럽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디테일들은 예기치 않은 불행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인명을 지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디테일한 성실 태도가 직업에 대한 자아 개념, 즉 성실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8번.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성실과 관련된 이론의 이름은? 성실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의 윤리이다. 성실함과 계획된 우연 이론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존 크럼버츠 교수는 계획된 우연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분석해 본 후 그들 중 80% 정도가 현재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는 결과를 얻었죠. 또한 유명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매사에 충실했던 순간의 점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언젠가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만다 또는 내가 5년 후에 부장자리를 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맡은 일에서 정성을 다하고 즉 성실했을 때 그 모든 점들이 미래에 이어져서 하나의 그림을 형성한다는 거죠. 점이 많으면 더 큰 그림이, 점이 적으면 더 작은 그림이 되겠죠. 자, 우리 주교제에 수록된 저자 이간춘 교수의 말 한마디 읽어봅시다.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문제는 회피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위에 스티브 잡스의 말과 문맥상 연관되어 있는 말이죠. 현재 직장생활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성실함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목표해서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힘들고 이 부분이 내 목표가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노력한 만큼의 긍정적인 결과가 어떤 면으로든 있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9번. 다음에 해당하는 이론의 이름을 적으시오. 존 크럼버츠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직장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씩 성실하게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목표하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의 이론은 무엇인가? 리뷰 퀴즈 30번.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나아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매사에 충실했던 순간의 점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다고 말한 애플사의 창업자는 누구인가? 자, 마지막 기사회생 퀴즈입니다. 직업윤리의 두 가지 측면, 즉 규범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다 만족시키는 윤리관으로서 대부분 종교의 핵심 교리이며 역지사지와 의미가 상통하는 도덕법칙의 이름을 적으시오. 세 글자죠. 자, 이렇게 오늘 6강까지의 이론 리뷰와 연습 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우리 주교제의 마지막 단원인 3부 공동체 윤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 강의상으로는 7강이 되겠지만 주교제상으로는 제9강과 10강인 서비스와 제조물 책임 챕터를 한 번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교재에서 출제를 해서 교직 윤리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분야이든 교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직 윤리입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다시 강의로 만나겠습니다.